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부터 학원가 부조리를 신고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사교육 카르텔을 찾아내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수능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른바 킬러 문항이 뭔지 그 유형을 직접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학원가의 집중 신고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죠? 네, 교육부는 앞으로 2주간 집중 신고를 받은 뒤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섭니다. 현재 평가원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위원들이 비밀 서약을 어긴 채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적극 홍보하면서 모의고사를 만들어 팔거나 사교육 강사로 일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평가원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면 참여 사실부터 관련된 모든 내용을 비밀로 해야 하는데 되려 수능 킬러 문항 전문가라는 간판으로 활용하면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감시나 제재는 전무했는데요.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해 입시 결과나 킬러 문항 적중률 등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단속 예고에 일부 학원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만큼 입시 학원가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학원가와 별개로 교육부 역시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복무 감사를 받기 시작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 킬러 문항이 논란이 됐고 결국 없애기로 했는데 기준이 뭐냐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또 설명하는 자리가 있는 겁니까? 네,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이주호 부총리가 이 자리에서 수능 시험에서 배제될 초고난도 문항들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6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들을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 26일 이것들을 공개해 이런 것들이 문제구나라는 감이 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킬러 문항 배제는 쉽거나 어려운 게 아니라 배운 과정에서 문제를 내는 공정 수능을 위한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킬러 문항을 없애도 사교육은 줄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제도를 바꾼 게 아니고 기본 원칙을 지키겠다는데 킬러 문항을 없애면 준킬러 문항이 나온다고 하고 이건 또 학원에 가서 배워야 한다는 학원 전문가들의 말이 보도되고 있다며 사교육이 불안 마케팅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번엔 좀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아직 수능 논란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학교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책임 교육 학년입니다. 뭘 어떻게 책임지느냐, 정확한 진단에 그 방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애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또 어디가 부족한지 전국 단위 시험으로 비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자율이라고 돼 있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 같지만 정부는 교육청에 유인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센티브든 페널티든 뭔가 있을 텐데 어떻든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시험이 이번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걸 추진하는 배경 가장 큰 건 기초 학력이 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학업 성취도 변화를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1수준부터 4수준까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1수준이면 기초 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걸로 봅니다. 그 비율이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지난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 찾고 있습니다.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 정책으로 오히려 교육 격차는 심화되었으며 공교육의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를 3% 표준 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약 3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네, 이 얘기도 조금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고 경쟁도 없어져서 안 좋은 영향을 미쳤으니까 일부 시험을 다시 살려서 그걸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장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주호 장관은 이 지적에 대해서 일제고사는 같은 시험지로 같은 날에 보는 거였는데 지금 정부는 조금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4가지의 다른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4가지 문제 유형 가운데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일제고사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학생들을 줄 세우고 경쟁을 부추긴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당장 4가지 시험 유형에 대비하려고 학원을 찾는 학부모들이 생길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을 상대로 의혹 전반을 추궁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박영수 전 특검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중앙지검에 변호인과 함께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이제 2시간 가까이 조사가 진행됐는데요. 지난 3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석 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 전 특검을 오늘 부른 만큼 이제까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밤 늦게까지 마라톤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뒷돈과 함께 청탁을 받고 우리은행 측에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이 참여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200억 원어치 부동산을 약속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우리은행은 내부 반대에 부딪혀서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는 실제로는 하지 않고 대신 1,5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 의향서를 냈습니다. 이렇게 대장동 사업에서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박 전 특검이 청탁의 대가로 받기로 약속했던 돈도 2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결과적으로 50억 클럽 명단에 올랐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네,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 박 전 특검을 소환 조사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11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 박 전 특검을 이번 의혹과 관련해 소환했지만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3월부터 재수사를 벌여온 현재 수사팀은 사안의 실체에 다가갔다고 자평하면서 이번에는 박 전 특검 혐의 규명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접촉하면서 청탁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이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가 먼저 편의를 봐주는 대가를 요구해왔고 200억 원 약정 사실을 박 전 특검에게 보고했다고 대장동 일당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컨소시엄 참여 불발 이후 박 전 특검이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을 전달한 유력한 인물로 당시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장 김 씨를 특정했고요. 박 전 특검이 실제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우리은행 관계자 진술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박 전 특검이 50억 원을 받을 방법을 논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외사촌이자 대장동 분양 대행업자였던 이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 전 특검 본인은 물론이고 김 씨와 이 씨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저 약정에 그친 게 아니라 일부는 실제 박 전 특검 측에 전달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자금도 추적해왔습니다. 박 전 특검은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면서 급여 명목으로 2억 5천여만 원을 받았고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11억 원을 빌렸는데 검찰은 이 돈이 50억 원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받고 실제 우리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또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품을 받았는지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뒤 박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친모 30대 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경기 화성시에서도 아기를 버린 혐의로 20대 여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네, 먼저 수원에서 벌어진 사건부터 짚어보죠. 고 씨에 대한 경찰 수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네, 경찰이 영아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친모 고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8년 11월엔 여아를 또 이듬해 11월에는 남아를 각각 출산해 하루 만에 살해하고 시신은 자택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경기 수원시에 있는 고 씨 자택 냉장고 냉동칸에서 영아 시신 2구를 발견하고 고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고 씨는 남편인 40대 이모 씨와 함께 만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자녀 3명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 낳은 여아가 넷째인 건데요. 생활고 때문에 자택에서 아기를 목졸라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듬해 다섯째도 같은 이유로 출산한 병원 인근 길가에서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고 씨 부부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고 씨는 남편에게는 태아를 낙태했다고 속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남편 역시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사실인지 또 남편도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또 경기 화성시에서도 영아 유기 사례가 발견됐다고요? 네, 경기 화성시에서도 아기를 낳은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대 여성 A씨를 영아를 유기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2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8일 만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미혼인 A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글을 올려 나이가 어려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며 키워줄 사람을 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성인 3명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카페에서 직접 만나 아기를 넘겨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생사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가운데 A씨가 금전을 받고 아이를 넘겨준 건 아닌지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최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를 정기 감사하다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가 지난 2015년 이후 2천여 건에 이르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 중 20여 건을 특정해서 지자체와 경찰이 현장 조사를 벌이는 과정 중 경기 수원 영아 사례와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이 드러난 겁니다. 감사원은 2천여 건을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이번 수원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은 보건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사례를 들여다봤는데 생각보다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예방접종 기록을 토대로 추적했는데 결핵 접종과 같은 1차 예방접종은 받았지만 이후 접종을 안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3월부터 조사한 결과 이런 사례가 2,000건에 달했습니다. 한 살인 2022년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인 9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영아가 30%가량으로 제일 많고 9살은 8%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전국에 골고루 흩어져 있으며 수도권이 제일 많습니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20여 명을 추려 해당 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지난달부터 직접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야 하는 나이가 됐는데 출생신고가 안 됐거나 이번 경우처럼 2명이 연달아 출생신고가 누락된 경우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 아동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영아 살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 6월 부산에서 30대 친모가 신생아 2명을 냉동실에 유기했고 지난 2006년엔 서울 설해마을에서 프랑스 여성이 영아 2명을 살해해 집 냉동고에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줬습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국회에선 영아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된 이번 사건을 두고 긴급 현안 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제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현안 질의에서 좀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경찰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각 출석했습니다. 아직 관련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되지 않은 가운데 이 관련 여야 의원의 질의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되지 않은 2천여 건의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이 경찰에 통보가 되면서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데요. 관련해서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웅 의원은 이 전반적 시스템 부재라는 측면에 초점 맞춘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이어지는 여러 상임위에서 여야 충돌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행안위에서는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민주당이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국민의힘은 특별법 취지와 피해자 범위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후에 예정된 이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 충돌은 예상되는데요. 이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 체제 이후 첫 전체 회의입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문제가 쟁점인데요. 이 민주당은 여당이 막무가내로 의사 일정을 진행하고 법안 내용에도 이견이 있다며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관련해 장제원 위원장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6월 말까지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연내 개청이 어렵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전체 회의를 열었다면서 이 정치 공세에는 사회권 이양 등 다양한 방안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놓고도 공방이 좀 계속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강릉을 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강릉을 찾습니다. 이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아서 이 어민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또 관련 대책 논의하고 내일은 현장 최고위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오염수 방류 관련 서명 운동에 이어서 연이은 장외 여론전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 열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여당에 재차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박광훈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7월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라는 이런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면 국민의힘은 괴담과 선동이라는 반응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으로 수산업과 관광업 종사자 위협을 가중시켰다며 국민의 엄중한 비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태평양 섬나라들과 연대 서한을 예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비판에 나섰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들을 상대로 한 괴담 선동이 통하지 않자 이제 나라 밖으로까지 괴담 선동에 나선 꼴입니다. 국제관계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네, 노동 현안을 놓고도 여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조치를 소홀히 해서 중대산업재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어려움을 듣겠다는 건데요. 반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부 여당의 관련 법제화 추진에 대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임금을 맞춰서 끌어내리려는 이른바 하향평준화 시도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정의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저지하겠다며 후쿠시마로 직접 갔습니다. 원전 현장에 가서 오염수를 보관할 부지가 정말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출국 전 기자회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고 반대하는 의원님들과 시민단체도 많은 상황에서 한일 간의 연대를 통해 후쿠시마 방류를 반대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전제가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3인당 측에서는 충분하게 더 보관할 장소가 있다고 보고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서 그런 장소를 좀 보겠다는 의지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이 함께 가는 겁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월 의장은 하원 금융위원회 보고에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nflation has moderated somewhat since the middle of last year. Nonetheless, inflation pressures continue to run high, and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그는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5%포인트 올린 게 수요 측면에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긴축 정책에 완전한 영향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를 동결한 지난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결과를 설명하면서 거의 모든 FOMC 위원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더 올리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FOMC 위원 대다수가 올해 금리를 2차례 더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가 예상대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게 꽤 정확한 추측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긴축의 속도는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sense of these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and the decision really is just that, given how far we've come, it may make sense to move rates higher, but to do so at a more moderate pace. 그는 올해 개인 소비가 늘었지만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 활동이 둔화했고 기업의 고정 투자에도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여전히 노동 수요가 공급을 크게 앞서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탈달러화 위협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파월 의장은 미국의 민주적 제도와 법치가 유지되는 한 미국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남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뒤 뉴욕 증시는 테슬라와 AMD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노릇노릇하고 안에는 치즈도 들어있는 이 빵의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10원 빵이죠. 60년대 10원 동전 디자인과 똑같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쪽엔 다보탑이, 다른 한쪽엔 10원과 한국은행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4년 전 한 업체가 만들면서 지역 명물이 됐고요. 이후 전국 곳곳으로 가맹 점포도 퍼지며 규모가 커졌습니다. 입소문을 통해 인기를 얻으며 SNS에도 이렇게 인증 영상까지 다수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이 10원빵 업체 행보에 제동을 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10원 도안을 제작한 저작권자 한국은행이었습니다. 화폐 도안을 비영리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뒀는데 10원빵 판매는 누가 봐도 영리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상품으로까지 확대가 된다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10원빵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쓰더라도 한해는 다보탑 대신 첨성대나 불국사 문양을 넣어서 실제 10원 주화와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며 대비책도 제안했는데요. 결국 업체들은 디자인을 손보기로 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보면 경남 통영에 있는 100원빵, 서울의 500원빵도 있죠. 이번에 이렇게 10원빵이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다른 동전 모양 빵들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가스 누출로 보이는 폭발 사고로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수사당국이 여러 가능성을 놓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 도심 한복판에서 시커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건물 사이에서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대원들은 연신 물을 뿌립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윅상부르 공원과 소르본 대학 인근 지역에서 현지 시각 21일 폭발음과 함께 큰 불이 났습니다. Et d'un coup j'ai entendu un bruit énorme, je me suis retourné vers le lieu du bruit et là j'ai vu une boule de feu gigantesque de 20 ou 30 mètres de haut, ce qu'on voit dans les films, ce qu'on voit à la télé d'habitude. Il y a une explosion, on dirait des bombes ou quelque chose qui moi je pensais il y a une voiture qui est entrée par là, tout est cassé, tout est explosé, tout est tombé. 패션 학교가 있는 건물에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자체가 무너지며 인명 피해가 커졌습니다.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다치고 중상자도 있어 인명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에 피해자들이 깔려 있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Tout comme je suis évidemment extrêmement prudent sur les causes de cette explosion qui a provoqué cet incendie sur lequel nous avons 270 sapeurs-pompiers de la brigade. 수사당국은 불이 건물 내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의 법규 위반이나 개인의 부주의 등의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대서양에서 실종된 타이타닉호 관광용 잠수정을 찾고 있는 다국적 수색팀이 이틀 연속 수중 소음을 감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미국 해안경비대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해안경비대 대령은 현지 시각 21일 브리핑에서 캐나다 국적 P3 해상 초계기가 수색 지역에서 이틀째 수중 소음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중 소음이 잠수정에서 발생한 건지 해양동물의 소리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실종된 잠수정 운영사인 오션게이트가 탑승객들에게 사망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21일 지난해 7월 타이탄에 탑승했던 유명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작가이자 제작자인 마이크 리스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확인한 면책 서류에는 잠수정 탑승 시 신체적 부상이나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사망도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징역 15년을 복역했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화학적 거세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불필요한지 판단할 수 없다며 김근식을 감정했던 전문의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직권으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주민들의 초기 대응이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이웃의 위험을 바로 알리고 직접 소화전으로 초기 진화를 했습니다. 유세영 기자입니다.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호스를 든 사람들이 불길을 향해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가장 먼저 나선 건 다름 아닌 주민들이었습니다. 바로 나가가지고 아버지는 옆집 문을 두드리면서 깨우고 소화기로 불 나는 지점에 가가지고 제가 물을 켜고 아버지한테 전달을 해줬어요. 곧 소방대원들도 출동하면서 불은 40여 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차선 도로 위에 차량 2대가 마주본 채 서 있습니다. 승용차 앞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서울 노원구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마주보던 차량을 들이받은 건 오늘 새벽 4시 20분쯤. 경찰은 만취한 30대 운전자가 역주행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식당에서도 불이 나 상인과 손님 등 모두 8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은 식당 주방에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민주당 전영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수능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오늘부터 학원가에 대한 부조리를 신고받는다고 하고요. 당에서 어떤 특위를 또 만든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학교 교육 및 대학 입시 정상화 특위. 일단 정부 여당 같은 경우는 학원가의 사교육 카르텔로 좀 타겟을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말했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생이라던가 학부모들의 어떤 과도한 부담을 좀 줄여준다는 차원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네. 다만 이제 당장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수험생 또 수험생 부모님들 입장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 그냥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하는 그런 좀 처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일타 강사에 대한 저격성 발언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실수를 덮기 위해서 참 고생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서 일타 강사들의 연봉까지 언급하면서 많은 공격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저는 참 추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실력대로 돈 버는 거 이건 원래 국민의힘이 원래 계속적으로 주장하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일타 강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이 돈 많이 버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정말로
잘못된 인용을 하면서까지 이런 것을 덮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슷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보수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사실 보수의 가치에 맞지 않죠. 그리고 이게 저분들께서 불공정한 거래를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경제적 활동을 그냥 공정하게 하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인기 강사라는 분들은 예전부터 있었고 사실 2000년대 중반부터 온라인 강의가 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엠모 그 사이트가 발전하면서 그 안에서 강의들을 봤단 말입니다. 그 안에 인기 강사들이 이제 100억, 200억 벌기 시작을 했는데 이건 또 다른 어떤 혁신이었다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 시장을 본인들이 이제 뭐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시장을 키운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 할 말이 너무 많고 이렇게 왜 됐을까를 우리가 생각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지 지금 100억, 200억 버는 인기 강사들에게 저희가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진짜 보수의 가치에 맞을까라는 생각은 하게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미국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수요자가 있는 곳에 공급자를 탓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교육 강사들이 자신들의 그 시장에서 수요자에 맞는 공급을 했을 뿐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든 지금 지적하는 부분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하고 무조건 때려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저희가 전 정부에서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받고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 교육 시장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때려잡기보다는 조금 더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사실 조금 추가적으로 더 화가 나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 정부나 이 정당의 그 국민의힘의 태도 같은데요. 사실 입시비리 수사를 해봤다고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일타 강사들한테 잘못됐다, 사회 악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 내용의 본질은 사실 대통령의 말실수로 처음에 비화됐지만 교통교육법 34의 5에 나와 있는 것처럼 4년 예고제라는 것은 4년 예고제라는 것이 교육계에서는 지킬 수밖에 없는 불문율이었습니다. 그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원래 설정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된 채 지금 당장에 올해 수능부터 이런 내용들을 빼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현장 수험생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 수험생들이 힘든 사안들을 결국 이 강사들이 대신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것까지 욕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이런 비판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발언 덮기 위해서 지금 학원가를 겨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 혁신을 한 것입니다. 온라인 강의가 생기면서 사실 EBS에 대해서도 더 많이 저희가 시청을 하게 됐고 아이들도 그거 보면서 공부 많이 하게 됐고 또 이제 강남 가지 않더라도 어디서든 제가 신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생겼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을 가지고 사다리 관련해서 영상 보여주고 공부시키기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유명 강사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의 이 교육의 이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그 유명 강사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따져보고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지 풀기 정말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엉뚱하게 강사 소득 문제로 변질이 됐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얘기를 했고요. 그 여당에서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 찾아보니까 1월 10일 날 작년 1월 10일이에요. 민주당 교육대전환 공약 중에 이게 있습니다. 수능 문항을 고교 교과 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수능 시험의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 이거는 대통령 발언을 옮겼던 이주호 부총리 얘기와 거의 똑같거든요. 사교육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대한민국이 진짜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문제가 변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여야
모두를 떠나서 정말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교육 정책은 사실 10년 뒤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세워야 되는 것이 합당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도 4년 예고제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 발표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당장부터 적용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실 수능을 고3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수능을 한 번 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육열이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당장부터 적용하라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이 와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비호하기 위해서 각 잡고 이권 카르텔까지 언급하면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허은하 의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게 이분법적으로 선거 악으로 볼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네. 정책을 세울 때에는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될 것인지를 좀 폭넓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어제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면서 몇 가지 대책 방안을 내놨는데 그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성취도 평가를 부활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국 단위 시험을 치러서 우리 애가 공부 잘하는지 부족한 게 뭔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게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예요. 근데 당장 뭐 이게 일제고사 부활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초학력 미달에 대한 얘기, 학력 저하가 우려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들었던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학력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교육 업체가 파고들어가지고 사교육 업체가 이 전국 단위 학력고사 보면서 평가하고 순위 매겨주고 하는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니까 학원 가서 우리 아이의 성적을 평가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 이 레벨 테스트를 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는 해줘야 되겠죠. 근데 개인적인 가치를 얘기한다면 저는 공부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만 요청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다면 한 번쯤 이 부분도 들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지금 이 해당 사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고교 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MB 정부 때부터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고 MB 정부에 나왔던 그 정책들 중에 하나가 입학 사정관제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적으로 평가를 해와서 이게 대입수에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이러면 또 표창점 문제 터지고 어디서 상장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대입에 쓰고 하는 문제들이 재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게 실력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얘기했는데 입학 사정관제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대통령의 그 발언을 덮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거 다 가지고 오게 되니까 더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입학 사정관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쓰고 있고 다양한 선진국들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우리 정부에서도 한번 썼던 그 과거가 있습니다만 당장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좀 보고 가야 될 문제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사교육과 연결이 돼 있어서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평가를 안 하니까 학원도 좀 몰리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학교에서 잘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학원으로 몰려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육 문제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사실 아세요. 이게 뾰족한 정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가치대로 한 단계씩 하나씩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기준이 바로 이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공정성 이 부분을 어떻게 담아갈 것이냐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실행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지금 수능과 관련된 논란, 교육계에 있는 논란을 어쨌든 수습을 하고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빨리 처리해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에 또 올해 수능부터 물수능 논란 터질 것이고요. 물수능 논란 터지고 나면 내년에 후내년에 준비하는 입시생들 다 같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통령이 말한 내용들 지키기 위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때려잡지 말고 전체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그것을 좀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수능 문제가 터져 나왔으면 지금부터라도 적용하지 않고 후내년이라든지 뭐 3년 뒤, 4년 뒤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 사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방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뭐 당정이 킬러 문항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럼 다시 살릴게요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고3들일 것 같아요. 사실 고2들도 지금 이제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좀 친절한 안내가 있어야 될 텐데 정부의 이런 지침이 나오고 나니까 지금 다 학원으로 몰렸거든요. 네. 학원 가서 도대체 킬러 문항에 대한 거 그럼 준 킬러는 뭐냐 하면서 그 얘기 들으면서 또 학원으로 몰렸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공교육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네. 사교육 시장이 너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교육 시장보다는 공교육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친절하게 설명해서 고3 부모님들, 학생들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의 전체적인 문제가 지혜를 찾기보다는 해답에 찾는 데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점수를 잘 봐야만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과거 사례만 봐도 과외 금지 시켰을 때 과외가 전부 다 음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 또 사교육 시장이 붐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면서 사교육을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의 올해 수능만큼은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라든지 올해 수능부터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 해답은 무엇이다라는 것이 친절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올해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은 굉장한 혼란에 빠질 것이고요. 실제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뉴스 초반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26일 날 이주호 장관이 직접 킬러 문항이 도대체 뭔지 그 예시를 들고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때 수험생들도 뉴스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좀 화두를 던진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하자고 민주당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 내부는 아니고 내부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좀 비판적인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자라는 주장이 사실 비단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에 바이든 날리면 논란 터졌을 때도 뜬금없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터졌을 때도 또 이재명 방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정치권의 이슈가 이재명 방탄 논란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원고에도 없는 내용으로 나는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검찰이 부르면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거짓말이라고 공개를 하고 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 서명을 받아라 전체 다 이해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이 정부가 굉장히 공정하지 못하고 사실 정상적이지 못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수사를 통해서 일단 민주당을 괴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손톱만큼이라도 정상적이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네. 의원님은 서명하셨습니까? 네, 서명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사로 확인하기로는 67분 정도 서명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 30-40분은 왜 안 하신 겁니까? 그때 의총에 참석했던 사람들 먼저, 그 의원들 먼저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의총장 참여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국회의원들 제발 좀 특권 좀 내려놓고 어떤 분은 국회의원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 국회의원들이 잘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비판받아가고 있는 이유를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국민들께서 원하신다면 그런 의지 표명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의지 표명에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 연설에 나와서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준비되지도 않았던 불체포 특권 얘기를 하셨던 것에 저희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미 대선 때 불체포 특권 난 다 내려놓고 지금 다 공개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다. 하나도 나는 꺼릴 게 없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에서 대부분 다 부결시켜서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셨어요. 그리고 관련되신 분들까지 다 모두가 진행된 게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할 거 다 하고 나서 갑자기 불체포 특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 우리 당 측면에서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도부에서는. 그 특권 내려놓으실 생각 있으신 거지 않습니까? 특권은 당연히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불체포 특권은 좀 다른
다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재헌헌법 때부터 불체포 특권이 헌법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헌법에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재헌헌법을 만들었던 법학자들이 너무나도 그 큰 정부에 압박받지 말고 정부를 질타하는 역할을 국민의 대표로서 하라고 이것을 명시시켜 놓은 겁니다. 사실 군부 때도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가지고 그때 국회가 물국회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사람도 정부를 질타하지 못하고 정부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게끔 만들어 놨던 것이 군부 독재였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것을 사법 시스템을 동원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습니다. 사법 시스템 통해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가고 나면 당연히 정부 운영하기 편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100% 동의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조금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체포 특권을 정말로 내려놓으려면은 헌법이 개정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나 의지 표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국민들은 궁금하거든요. 당신들이 정말로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뭐 지도부 차원에서 그러한 활동으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라고 했을 때 굳이 뭐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만 특권을 내려놓는 게 국민들께 쇼로 보여져서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헌법들에 대한 개정들에 대한 얘기를 의장님도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논의하자라고 하면서 함께 대화 나누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연설 때 하셨던 게 바로 저는 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김종민 의원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불체포 특권이 필요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법부가 행정부에 지배됐을 때 얘기고 지금은 사법부가 행정부와는 완전히 분리돼 있다는 인식이 있고 그것도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법부와 행정부는 다르게 작동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논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앞으로 그럼 개헌할 일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특권과 관련해서? 개헌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새 수를 떠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에서 그런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헌법 개정 사안들과 같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삼권분리 원칙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기둥의 역할이라고 볼 수 네. 있겠는데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는 것 보면 사법과 행정이 분리가 돼 있습니까? 이거는 상식적인 생각으로서도 너무나도 사법부가 행정부에 소속이 되어 있고 한동훈 장관의 행정부 수장으로서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사법부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는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김종민 의원과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은 검찰 못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법원까지 왜 못 믿냐 이거예요. 법원은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고 법원을 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검찰이고 이 법무부가 중재자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법무부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지금은 조금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헌법 개정과 특권 내려놓기는 지속적으로 저도 함께 주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더 있는데 의원 정수 줄이는 문제입니다. 아마도 뭐 비례대표를 겨냥한 것 같긴 한데 두 분 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은 뭐 이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고 네. 그리고 비례대표를 없앤다라는 것도 국민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야 되는 부분이다. 만약에 의원 정수를 줄이는 제안을 하실 때는 그게 무조건 다 비례대표여야 된다? 라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지대로 한다면 비례대표제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국민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다시 비례대표 못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국회에서 비례대표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기에 헌법에도 있는 부분이니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땐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총에서도 논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재 저희 당의 비례대표들은 뭐 긍정적이지는 않은 예.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두 분을 포함해서요. 그 주옥 같은 분들이 비례대표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정부 질문할 때도 사실 양당의 박수를 받았던 분은 김예지 의원이 유일했어요. 네. 그렇죠. 김예지 의원이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분인데. 비례대표를 폐지하자라고 하고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요. 정치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최악의 수를 김기현 대표가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례성과 대표성을 포기하자고 하는 것은 직군의 대표성도 다 포기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혜지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간호사 출신의 국민의힘의 의원인 최은수 의원께서는 간호법을 끝까지 해야 된다고 본인 혼자 투표에 참여하셨고 찬성 표결을 던지셨거든요. 정말로 그 직군들에서 그리고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고 있는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그 직군을 대표해서 본인의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이 지금 비단의 그 정치 개혁으로 비춰져서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부적절한 발언을 김기현 대표가 직접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한 토론회 간담회에 가서는 검사공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얘기를 이제 수차례 했죠. 검사공천 없을 거다 수차례 했는데도 기사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그래서 이제 좀 강압적으로 이젠 좀 선언을 하시자. 그 용산과 거리두기 하신다라는 선언을 하시면 어떨까. 당연히 여당은 정부와 이렇게 협업해야죠. 협치하고 어떻게 성장하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만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 많으니 거리두기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께서 좀 뭐랄까 의심의 눈초리로 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검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저는 뭐 전당대회 후보로 나갔을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게 낙하산 공천이 없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공부하고 똑같죠. 기본적으로 공정한 경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경선제를 한다라던가 지금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하셨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이번에 이제 조강특위 또 열었던데 그 부분에서도 좀 보여주시면은 점점 뭐 국민들이 믿게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사고 당협이 40곳이거든요. 그 중에 나머지는 다 이제 당협위원장을 공모하기로 했는데 노원병, 강남갑, 부산중영도, 사천, 남해, 하동 이렇게 4곳은 공모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에 노원병은 이준석 전 대표가 있던 곳이고 강남갑은 태용호 전 최고위원이죠. 태용호 전 최고위원이 있던 곳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지를 두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원내에 진입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덜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사람을 세운다거나 이준석 대표를 직접 지역위원회,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으로 앉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또 젊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실제로 당의 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스피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도 이렇게 당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원내에 진입해서 원내가 지금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적을 한다면 당에게서는 굉장히 더 아픈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고 그 속내가 지금 이렇게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비워둬서 마지막까지 여지를 두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여지라는 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주겠다는 겁니까? 언제든 잘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겁니까? 지금 자르면은 이준석 대표 난리 나겠죠. 벌써부터 무소속 출마한다고 지역을 훑고 다닐 것이고 많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서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부담까지는 당에서 지고 가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둔 거로 보고 있고 들어와도 문제고 안 들어와도 문제다라는 것이 당 지도부의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짧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행안위에서 이 얘기가 논의가 됐는데 일단 민주당 의원을 포함해서 모두 183분이 지금 이 법안을 발의를 했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걸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 사업, 그리고 회복을 위한 간병비, 심리 지원 이런 게 있고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내용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도 좀 치우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는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고 그래서 좀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한 것이 뭔지를 좀 생각하는 단계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냥 표를 얻기 위해서 유가족의 아픔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그 민생에 필요한 것을 신속하게 안건을
내놓고 이렇게 처리하는 거로 써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쓰이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정당의 지지율 생각하면서 좀 위험성 있게 행동하신 게 많았거든요. 그 야당에서. 앞으로는 좀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조금 보면 체계상 문제도 있고 기본적으로 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서두를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물론 유가족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것이 제2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이만희 간사, 행안위 간사가 지적한 부분을 보면 조사위원회가 이제 추천위원회를 둬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여당, 야당 3명씩 그리고 유가족 3분이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이 조사위 자체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이 민주당 편이다 그리고 야당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편협한 생각일 것 같고 당연히 유가족이 들어와서 일말에 문제라도 없게끔 만드는 게 맞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길 가다 사람들이 죽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행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이태원 참사라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조사위의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은 조금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야당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조사위원회 그게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피해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지금 단식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구속 기소됐던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입니다. 유가족들의 마음은 좀 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국회에서 좀 빨리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31도까지 치솟는 등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시원한 옷차림과 함께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또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7도, 대전과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전국적으로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휴일부터는 올여름 첫 장마가 시작되겠는데요. 다가오는 일요일 남부와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울 등 중부지방까지 확대해 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